영화 마징콜에는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이 사람들 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마냥 돌아다녀. 이 말처럼 세상 곳곳에서 평범한 이들이라면 꿈도 못 꿀 일들이 벌어지곤 하는데요. 주가 조작 범죄 역시 그중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은 주가 조작 그리고 그것이 미치는 경제적 영향 그리고 주가 조작 관련 영화까지 두루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간 채워주시기 위해 박시동 경제평론가 그리고 라이너 영화평론가 나오셨어요.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라이너 영화평론가는 지난번에 네. 명절 특집 때 추석 특집 때 한번 모셔가지고 했는데 오늘 또 이렇게 나와주셔서 매우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예, 감사합니다. 종종 나와주시기 바라고요. 네, 네. 자, 뭐 주가 조작 뭐 최근에 이제 그 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이제 불기소 무혐의 때문에 워낙 또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 실제 이루어지고 있는지 뭐 잘 몰라요. 형태도 모르고 그래서 조금 유형 그리고 이게 뭐 영향 이런 것까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평론가님이. 네네. 주가 조작은 일단은 뭐 말 그대로 주가를 조작하는 거죠. 근데 인위적으로 끌어올리거나 내리거나 심지어는 고정하는 것도 사실은 주가 조작입니다. 아, 그래요? 어쨌거나 가격을 인위적으로 자연 상태가 아니라 계획된 어떤 행태에 의해서 조정하는 것들이 다 주가 조작인데요. 세부적으로는 우리는 법에서는 이렇게 세 가지 행태를 규정하고 있어요. 뭐냐면 예를 들어서 미공개 정보 이용. 예를 들어서 내부자들이 야, 이 정보가 새 나가면 돈이 되겠다 아니면 오히려 주가가 떨어지겠다 이런 정보를 이용해서 먼저 선행 매매를 하거나 위험을 회피하는 것들 이것도 이제 법에서 금지하고 있고요. 부정거래 행위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일단은 허위의 얘기를 언론에 흘리거나 허위 공시를 내리거나 해서 가격에 영향을 주는 것들 이런 것들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장 이제 직접적인 행위가 이제 시세 조정 행위입니다. 예. 이것은 일단은 뭐 통정 매매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많이 언론에 나오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걸 통해서 매수와 매도 이쪽 양 사이드에 개입함으로써 직접적으로 가격을 조정하는 행위. 이런 것들이 다 주가 조작 이렇게 일컬어지는 행위들이죠. 그러니까 서로 이제 사고 팔고 하면서 매매 물량도 늘리고 가격도 그러면서 이게 관심을 사람들의 이목을 끌어서 이렇게 이게 주가를 올리는 뭐 이런 거를 이제 시세 조정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일단 뭐 김건희 여사가 개입됐는지 여부는 아직 확인이 안 됐지만 어쨌든 의혹을 받았고 그 나머지 주가 조작과 관련돼서 재판받은 사람들은 2심까지 사실상 이제 유죄가 나왔으면은 이거는 거의 확정적으로 주가 조작이라고 법원에서 본 거나 맞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그리고 뭐 최근에 라더견 사태, 영풍재지 사태 뭐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뭐 이거를 다 설명할 수는 없는데 뭐 우리가 경험했던 대표적인 주가 조작 사건이 어떤 것들이 있었고 어떤 방식이 좀 많이 이용됐는지 궁금해요. 네, 최근에 있었던 사건만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죄송한데 주가 조작이 자주 일어나는 시장입니다. 너무 부끄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요? 예, 그런 유명한 사례들 얘기하자면 끝도 없어가지고요. 최근에 그 사회적으로 가장 그 이슈가 됐던 두 가지 사건만 말씀드리면 영풍재지 사건인데요. 영풍재지는 사실은 평소에는 3,400원대, 3,000원대 주식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별로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았던 주식이죠. 이런 주식을 이제 일당이 이제 관심을 갖고 2022년 10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약 1년 정도를 330개 계좌를 동원합니다. 330개. 예, 동원된 게 330개고요. 여기서 천천히 오랜 시간을 두고 모든 수법이 다 들어가요. 가장 매매, 그러니까 가짜로 매매하는 거고요. 도이치모터스 때처럼 통정 매매 짜고 치는 거죠. 그 다음에 고가 매수 주문 시세를 올리기 위한 거죠. 그 다음에 심지어는 이제 가격이 떨어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남아있는 물량을 전부 다 소진시켜버리는 물량 소진 주문. 그리고 종가 관여 주문은 뭐냐면 떨어지기 직전에 종가를 무조건 올려가지고 상한가를 만들어내는 종가 관여 주문. 이런 다양한 수법이 여기 다 들어가요. 그래서 1년에 걸쳐서 3,400원이었던 게 48,000원까지 올라갑니다. 12배 이상 뛰었네요. 그렇게 해서 일단 어마어마한 천문학적 주가 이익을 받다가 결국에는 이제 덜미가 잡혔던 사건이 하나 있고요. 라더견, 뭐 연예인 임창정 씨도 관여됐고 뭐 유명한 사람 많이 걸려 있고요. 키움증권 뭐 회장까지 걸렸던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던 건데 뭐냐면 CFD라는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차익 거래 파생 관련한 거래가 있는데 요것은 레버리지가 커요. 작은 돈으로 크게 거래할 수 있는 건데 요거를 통해서 평소에 조정하는 주식 거래 가격보다 훨씬 더 작은 돈으로 많은 거래 차익을 만들 수 있는 수법이죠. 요거를 일단 주 수법으로 했고 CFD 거래를 주 수법으로 했는데 여기에 관련돼서 계좌가 어마어마하게 동원됐는데 기존에 있던 수법과는 전혀 다른 거죠. 예를 들어서 그 핸드폰을 통해서 관여자들의
비밀번호와 계좌를 아예 가지고 있다가 핸드폰으로 거래를 했는데 핸드폰을 각재 흩어져서 거래하면서 예. 위치 추적까지 따돌리는 치밀한 수법을 동원해서 거래를 합니다. 그래서 요거 관련해서 한 7,800억 이상의 주가 나중에 이제 피해가 생길 정도의 천문학적인 그런 주가 피해가 생겼던 그런 거래도 있었고요. 예. 임창정 씨가 거래했던 그 사건입니다. 예, 예. 네네. 그러니까 주가 조작을 이 증권거래소나 금융당국이 네. 이상거래 징후로 이렇게 네. 포착을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나라에는 다른 나라보다 유독 많은 건가요? 결국은 이게 솜방망이 처벌 뭐 이런 게 영향이 있는 바로 건가요? 그겁니다. 일단은 오토매틱으로 걸리긴 하는데 그게 일단은 거래소에서 잡혔다가 감독원으로 넘어갔다가 또 여러 심사를 거쳐서 검찰까지 가고 또 거기서 이제 수사 단계까지 넘어가서 예. 다시 또 기소 단계까지 넘어가고 기소가 돼서 유죄가 됐든 여기서 중요한데요. 집행유예가 대부분이고요. 실제로 제가 갑자기 통계가 생각이 안 나는데 예를 들어 100건에 해당하는 게 처음에 주가 조작이 생겼다면 예. 재판으로 넘어가는 게 10건이 안 되고요. 10건 중에서 실제로 유죄받고 감옥 가는 게 그중 한 건이 안 됩니다. 이번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그러니까 관련해서 주범들도 다 그렇습니다. 대부분 지금도 다 집행유예예요. 다 집행유예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그리고 실제 돈 번 나머지 한 몇십억씩 돈 번 사람들은 전혀 기소된 사람이 없어요. 알겠습니다. 예. 자, 영화 얘기를 좀 해보죠. 영화에서 주가 조작 뭐 이런 거 굉장히 자주 나오는 것 같아. 이게 그러니까 굉장히 자극적이기도 하고 사람들한테 조금 뭐라고 할까요? 이게 그러니까 플롯을 구성하기가 좀 흥미롭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떤 영화들이 좀 있었고 어떤 수법이 나왔는지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이게 영화에서 이게 왜 재밌냐면 이게 범죄 영화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구성 자체는 하이스트 무비, 케이팝 무비예요. 그러니까 타짜 같은 거 보면 되게 재밌잖아요. 재밌죠. 네, 그 타짜에서 이제 범죄를 하기 위해서 고니가 이제 기술자라고 하면 그 판을 깔아주는 정마담이 있고 예. 그리고 거기에 이제 돈을 내줘야 되는 호구들이 오고 이렇게 판이 돌아가는 이런 일종의 범죄 영화인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이런 주가 조작 영화들은 전부 다 범죄 영화입니다. 그래서 작전이란 영화 요게 좀 기억에 많이 남으실 텐데 예. 사실 우리나라는 이 좀 그게 깊진 않아요. 그 이런 주가 조작이라든지 주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해가 깊은 분들이 영화를 만들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작전이 최고 작품입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그렇습니까? 네, 근데 왜냐면 그 이후에 나온 작품들이 전부 다 작전에 미치지 못했어요. 작전 처음 나왔을 때 좀 부족하다. 우리 또 좀 더 잘해야 된다. 예.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더 잘하지는 못했고요. 이호재 감독의 예. 영화 작전. 예, 근데 예. 이 작전에 나온 뭐 줄거리 자체는 뭐 전형적인 아까 말씀드렸던 타짜 같은 그런 줄거리인데 여기에서 나온 이야기가 아까 이제 박시동 선생님이 말씀하신 예. 내용이 그대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떤 작전을 펼치는 거냐면 황종구 예. 박희순 씨가 황종구라는 조직폭력배였다가 이제 자기가 투자 회사를 만들어서 자기는 주식으로 큰 돈을 벌겠다. 그래서 나중에 30억 40억씩 여의도에 갖다 주고 자기는 정치도 하겠다. 예. 정당 입당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조폭인데요. 이 친구가 이제 부실 건설 회사의 주식을 끌어올려서 팔겠다는 거죠. 그 사람이 의뢰를 해옵니다. 그러면 이 황종구가 돈을 모아요. 예. 부자들의 계좌 뭐 돈들을 좀 모아놓죠. 그 다음에 어떤 방법을 하냐면 첫 번째로 거짓된 정보를 흘립니다. 그러니까 호재가 생겼다. 어떤 뭐 미생물 무슨 연구 기술 회사를 인수한다더라 하는 소문을 이렇게 퍼뜨려요. 예. 그렇게 해서 주가를 끌어올리려고 하고 그 주가 그런 소문이 퍼졌을 때 이제 투자사의 브로커는 전화 돌리고 뭐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앞에 계신 분처럼 증권 방송 출연하시는 분들 예. 이런 사람 몇 명을 이제 섭외를 해서 그 사람들이 이제 방송에서 서로 쿵짝을 맞추는 거예요. 아, 이게 뭐 유망한 주식이다. 유망하고 뭐 이건 호재고 이거는 뭐 이런 얘기들을 하죠. 그러다가 이제 또 이제 외국계 자금이 들어오는 것처럼 하기 위해서 외국계 증권사에서 펀드 매니저를 하고 있었던 브라이언이라는 사람이 외국계 자금도 들어오는 것처럼 예. 이런 식으로 몇 가지 호재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말씀하신 통정 거래를 합니다. 그러니까 통정 거래를 영화에서 어떻게 설명하냐면 그 술을 갖고서 설명을 해요. 위스키를 잔에 가득 따라 놓고 내가 이 사람한테 그 잔을 넘겨요. 그럼 그 사람이 조금 더 따라요. 그 다음에 넘겨서 이게 넘칠 때까지 따르는 거예요. 예. 그리고 넘칠 때가 되면은 우리는 그거를 던지고 떠난다. 그러니까 개미들한테 전부 다 던지고 예. 우리는 돈만 먹고
떠난다. 뭐 이런 작전을 그러니까 했던 거죠. 던진다라는 게 가지고 있는 물량은 다 매도하고 손 털고 나온다 이런 거죠. 현금화한다. 네, 어느 순간 다 매도를 하겠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후로는 이제 걷잡을 수 없는 사태가 벌어질 텐데 그런 거를 하는 게 영화 작전이었습니다. 예. 물론 영화기 때문에 이게 제대로 되지는 않죠. 어느 한 인물이 이제 모두의 배신을 하면서 모두를 배신하면서 자기 혼자 순식간에 매도하고 떠나면서 이제 이 떨어지는 주가를 누가 처리할 것이냐. 네. 요걸로 이제 영화의 흐름은 가게 되죠. 그렇군요. 그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라더견 사태도 사실은 네. 약간 비슷한 느낌이잖아요. 누군가가 먼저 매도를 하면서 뭐 많은 가치 주가 조작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는 그렇죠. 사람들이 다 피해를 보는. 맞습니다. 뭐, 아니 근데 예. 그 라더견 말씀하셔서 그러는데 저는 사실 라더견 그 사태를 보면서 이 작전을 한 번 더 봤었거든요. 예. 왜냐하면 그 라더견 대표가 하는 말이 영화 작전에서 나왔던 대사랑 거의 똑같아요. 아 뭐라고 했나요? 어떤 예를 뭐 들면은? 예를 들면은 이거는 뭐 그 주가를 조작하는 게 아니다. 이건 작전은 아니고 예. 가치가 좀 저평가된 회사가 있으니까 그 회사들에게 힘을 좀 주자는 거지. 예. 이런 식으로 영화에서 얘기하는데 라더견 대표가 똑같은 말을 해요. 인터뷰에서. 아 그렇군요. 그래서 그런 게 되게 많아요. 예. 작전을 지금 다시 보시면 라더견 대표가 이 영화 작전을 봤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니,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워낙 뭐 잘 만든 작품이기도 하고 그게 약간 고전적인 수법들이기도 하니까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근데 요거 하나만 다시 네. 여쭤볼게요. 이제 형량 네. 얘기를 아까 전에 우리가 좀 하다 말았는데 제가 이제 좀 기사를 찾아보니까 버나드 메이도프 이제 한화로 한 223조 원 정도 피해액이 이제 발생했는데 네. 이분 같은 경우에는 형량이 150년형이 그 정도 나왔죠. 나와가지고 2021년에 감옥에서 사망했더라고요. 예. 보니까. 그런데 뭐 루보 자동차 제조업체 루보의 1,500억 주가 조작은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1억 원, 집행유예 5년, 사회봉사 명령 200시간. 네. 물론 이제 금액이 다르기는 하지만은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관대한 건가요? 이 주가 조작에. 그거는 사실 이제 국회의원들한테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법이 정한 형량이 너무 적고요. 예. 형량이 적을 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제 금전적인 피해를 먼저 입히는 범죄 아닙니까? 그거에 대한 일단은 예를 들면 뭐 생명권이 침해된 범죄라면 되돌릴 수가 없지만 이건 네. 금전 범죄 아닙니까? 그거라도 환수할 수 있는 1차적 길이라도 열려야 되는데 거기부터 안 열려 있고요. 네. 범인들은 재산을 빼돌리고 형량도 작게 이렇게 사실은 사법 체계가 선진국에 비해서 너무나 경미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작년에 예. 법이 조금 바뀌긴 했습니다.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선진국에 비하면 택도 없는 수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렇군요. 이게 네. 어쨌든 이게 자본주의를 유지하는 근간 중에 하나가 맞습니다. 이렇게 소위 말해서 이 거래 자유시장 거래를 이게 침해하거나 왜곡하는 것에 대해서는 철퇴를 가해줘야지 이게 좀 유지가 되는 거잖아요. 앵커님이 너무 좋은 말씀해 주셔서 제가 꼭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예. 이게 그래 뭐 누군가는 주가 조작하고 누구는 돈 좀 벌고 누구는 이렇겠지 이런 정도로 약간은 좀 가볍게 보는 경향이 있어요. 예. 그런데 사실은 제가 서구 유럽이나 이런 데서 실제로 방문해서 거기 기관장들하고 얘기하면서 들은 얘기입니다. 이건 제가 들은 얘기이기 때문에 저만 하는 얘기예요. 뭐냐면 제가 요새 많이 하고 다닙니다. 그 동네에서 들은 얘기인데 그 나라에서는 주가 조작이 살인보다 나쁘다는 거예요. 살인보다 나쁘다. 예, 왜냐 살인은 보통 우발적입니다. 계획살인보다 우발살인이 많아요. 충동적이거나 그렇죠. 근데 보통 주가 조작에 우발적 주가 조작이 있습니까? 나 화나서 주가 조작했잖아. 나 충동적으로 주가 조작했어. 이런 거 있습니까? 없어요. 계획범죄죠. 100% 고의범이고 계획범입니다. 예. 자, 두 번, 이게 비난 가능성이 다르다는 거죠. 예. 두 번째, 살인 같은 경우는 피해자가 많아야 한둘입니다. 근데 주가 조작은요, 수만입니다. 거기에다가 그것 때문에 완전 가정이 가정 풍비박산 나고 나중에 결국에는 극단적인 선택으로 생명이 예. 무너지는 분도 계시고요. 예. 자, 그다음에 살인은 개별적 피해자 한두를 만들 뿐인데 아까 방금 앵커님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주가 조작은 우리 공동체가 만들어 놓은 자본주의 시스템, 거래 시스템, 금융 시스템, 즉 우리 공동체와 체제 자체를 공격하는 범죄예요. 예. 자, 그리고 이거를 만드는 이 범죄를 계획한 사람은 보통 다 기득권자이고 배운 사람들입니다. 어느 범죄가 더 나쁩니까? 이렇게 저한테 되묻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주가 조작 범죄에 관해서 살인보다 나쁘다는 정도로 아주 경각심을 갖고 극악무도한 범죄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요. 이거는 그러니까 뭐 그런 인식이 딸리다 보니까 형사 관련해서도
범죄 수위가 좀 낮은 거고요. 민사 관련해서도 내가 범죄 수익을 찾기 위해서는 그 범인들 찾아가지고 소송해야 되는데 하세월이고요. 소송 절차도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국가가 나서서 소송 구제도 도와주고요. 민사적으로라도요, 최소한. 그리고 피해자로부터 징구한 제재금을 기금으로 만들어서 정 안 되면 그걸로라도 먼저 환수해주는 이런 다양한 제도가 있는데 예. 많은 부분에 우리가 참 미비하죠. 알겠습니다. 김준일의 뉴스공감 오늘의 공감 칼럼은 주가 조작 그리고 그와 관련된 영화 얘기를 하면서 박시동 평론가, 라이너 평론가 두 분 모시고 얘기 나누고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가 조금 너무 가볍게 여긴다. 외국에서는 굉장히 이거를 중대범죄, 왜냐하면 계획범죄기도 하고 한두 명이 아니라 굉장히 다수에게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자본주의 시스템 우리가 이게 지켜야 하고 기본적으로 지켜야 되는 이 룰을 파괴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엄하게 처벌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자 궁금한 거는 이제 영화 아까 전에 우리 라이너 평론가가 말씀하셨는데 이제 주가 조작하는 수법들 그리고 그런 뭐 대사들 뭐 이런 것도 네네. 굉장히 현실을 많이 반영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어쨌든 처벌을 받는 주가 조작범도 영화에 있을 테고 뭐 아니 법망에 빠져나가는 사람도 있을 텐데 거기에서 영화에서는 어떻게 처벌받는지 적발되는지 좀 궁금해요. 일단 뭐 작전 같은 경우는 주인공이 승리하는 영화이기 때문에 예. 주인공은 별 문제가 없었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그 황 사장 황종구 네. 이 인물은 마지막에 체포가 되거든요. 근데 체포될 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나는 경제사범이다. 경제사범으로 처리해달라. 그러니까 경제사범이라는 게 마치 무슨 뭐 감옥에 가도 아무 문제가 안 생길 것처럼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영화에서는 이제 그 사람이 이 우사장이라는 사람을 죽여서 그 예. 시신이 발견이 되거든요. 차 트렁크에서. 그러니까 살인이랑 이런 걸로 해서 형을 굉장히 많이 받는데 예. 만약에 그런 살인 행위가 없었다라면은 그 사람 말처럼 경제사범으로 들어갔더라면 좀 적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죠. 징역 1년 반에 집행유예 뭐 3년 이렇게 해서 그런- 사회봉사 200시간 이렇게 해서 나왔을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네, 저도 좀 그래서 좀 의문인데 왜냐면 한국 영화는 다 그런 식이거든요. 도훈 같은 경우에 영화 도훈 같은 경우는 유지태 씨가 번호표라는 캐릭터로 나와요. 번호표. 예. 그러니까 주가 조작을 너무 잘해서 그 사람에게 이제 그 사람의 줄만 타면 큰 돈을 벌 수 있으니까 사람들이 다 번호표 끊고 기다린다고. 아 번호표 뽑고 기다려야 돼서 번호표예요. 그래서 번호표인데 그 사람 그 유지태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뭔가 대단한 어떤 경제 범죄를 저지르는 것처럼 나와요. 그래서 뭐 스프레드 매매라든지 예. 뭐 프로그램 매매라든지 무차입 공매도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영화에서. 근데 그게 어떤 건지 설명이 잘 안 돼요. 그게 정확히 뭔지를 영화 만드시는 분들도 잘 이해를 못하니까 이제 어쨌든 무차입 공매도는 나쁜 거. 예.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뭐 사라고 이게 주인공이 주식 브로커니까 뭐 1,300개만 사. 그럼 1,300개를 한 번에 사는 그런 식의 이제 좀 단순한 그런 범죄로 나오긴 하는데 그 사람도 사람을 죽입니다. 그러니까 도훈 같은 경우도 어떤 특정한 주가를 확 떨어뜨려야 되는데 예. 그 주가를 떨어뜨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공장에 불을 질러버리는 거죠. 혹은 뭐 사장을 이제 살인을 한다든지 예. 이런 식으로 해서 주가를 떨어뜨리는 식으로 해요. 그러니까 아마 그 사람도 강력범죄로 했을 거예요. 잡혔을 때 어떤 주식 매매로 잡혀 들어간 것 같지는 않고. 근데 제가 좀 궁금한 거는 미국 같은 경우에 왜 더 울프 오브 월 스트리트 예. 그 작품을 보면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디카프리오 나오는 나오죠. 예. 조던 벨포트가 이제 실존 인물인데 실제로도 감옥을 갔는데 지금 나와서 되게 잘 살더라고요. 아 그래요? 지금 책도 내고 강연도 하고 다니면서 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된 것인지. 지금 어떻게 나왔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근데 이제 그 평론가님 말씀 쭉 듣다 보고 아까 그 작전 얘기하시니까 실제로 왜 작전 영화가 그 조폭을 모티브로 했든지 제가 힌트를 좀 얻는 게 실제로 우리나라가 주가 조작의 놀이터였던 시절, 지금도 물론 그렇습니다만은 혐의를 많이 벗지는 못했습니다만 놀이터였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 여기가 큰 돈 된다. 그리고 몇 명 그 선수만 놓고 팀워크만 잘 맞추면 일이 된다. 비밀만 안 새가면 된다. 이게 이제 이 수법이 퍼지면서 누가 많이 주가 조작 시장에 이것도 시장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들어왔는지 아세요? 조폭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조폭들이 들어왔어요. 이거 혹시 그 작전이 언제쯤 나온 영화인가요? 이게 2012년인가요? 예, 그럼 그 직전입니다. 그러니까 한 2000년대 초반부터 그때까지 실제로 유수한 주가 조작 사건들을 일으켰던 케이스나 그 뒷배경에 강남 조폭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중에서 지금 다시 신분을 세탁하고 몇몇 회사에 현재
임원이나 쫀주를 활약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수법이 가능했던 이유는 첫째 이제 팀워크가 맞아야 되는데 그 무력을 행사하면서 필요할 때는 무력까지 일사불란하게 할 수 있는 팀워크를 사람들. 유지시킬 수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저 회사를 어떻게 하려고 할 때 마지막에 계약이나 합법적인 설득이 안 들어갈 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떨어뜨려야 되는 때 이럴 때 사실은 조폭들이 완력을 행사하면서 도장을 찍게 한다든지 뭐 매매 계약에 사인하게 한다든지 뭐 이런 수법들이 실제로 가능했습니다. 굉장히 야만적이네요. 예,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이게 조폭들이 아파트 이제 그 재개발 지역 네. 재개발했을 때 이제 그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그 비대위가 아니라 뭐가 설치되잖아요. 네. 거기에 옛날에는 이제 그 이명박 정부 때는 이걸로 이권을 많이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운영비를 해가지고 이거는 왜 그걸 제가 잘하냐면은 저희 어머니 집이 재개발이 20년째 안 되고 있는데 조폭이 들어와가지고 그 원래 재개발 그 조합장이라고 하죠. 네. 그 사람을 물러나게 했어요. 협박을 해가지고 매일같이 막 협박하고 뭐 소위 말해서 죽여버린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그 사람이 한 100억인가를 해먹었어요. 네. 그래서 지금도 소송 중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그런 식의 이제 수법들이 많이 있다가 그 아파트 재개발 조합을 가지고 많이 조폭들이 들어왔다가 말씀하신 대로 이제 주가 조작 시장에 들어오고 최근에는 이제 코인 시장 쪽에 몇 년 전부터는 코인 그렇죠. 시장 쪽에 들어와서 돈 되는 거는 조폭들이 다 들어오는구나. 약간 예, 그런 것 같아요. 네. 그 저기 이제 작전이라는 영화는 2009년. 2009년. 예, 2009년 2009년. 영화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주가 조작 뭐 얘기를 좀 더 해보면은 이 피해 구제를 받을 수가 있나요? 일단은 피해자가 우리나라는 직접적으로 가해자를 찾아내서 거기서부터 일단은 그 사람들의 책임 자산을 놓고 그 다음에 이제 피해 구제에 들어가야 되는데 대부분은 다 어떻게 됐을까요? 예, 책임 자산이 없죠. 다 빼돌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소송 과정도 어렵지만 소송을 해서도 피해 구제를 받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아유 원금만 날렸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네. 상황이 그렇게 녹록치가 않은 게 뭐냐면요. 아까 그 라더견 주가 조작 그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좀 어렵지만 CFD라고 해서 레버리지가 많은 상품을 통해서 주로 주식을 거래하다가 한 사람이 매도하기 시작하면서 이게 일단은 걷잡을 수 없이 매도도 에스컬레이팅을 타면서 매도가 됐거든요. 예. 여기에 동원된 개인 계좌에 동원되신 분들은요. 예를 들어서 자기가 원금을 1억이든 10억이든 넣어놨잖아요. 거기에서 몇 배 해당하는 레버리지 거래가 됐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반대로 주가가 내려가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마진콜을 당하면서 이미 날린 원금뿐만 아니라 원금이 다 날렸는데도 추후에 다시 메꿔야 되는 증권사가 먼저 메꾸거든요. 이렇게 네. 계좌가 빵꾸가 났을 때 깡통이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실제로 이분들을 주가 조작에 동원했던 가해자들은 책임자는 다 빼돌아서 돈이 없는데 이분들은 원금만 날린 게 아니라 나중에는 깡통 계좌 더하기 증거금 곱하기 몇 배에 해당하는 거래 차익을 다시 물어내야 되는 어마어마하게 신용 불량 상태로 매몰리는 이런 정도 피해까지 사실은 확산되고 있는 게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거액의 빚이 생기는 빚이 거군요. 생기는 거예요. 원금 날린 것뿐만 아니라 몇십억 몇 억을 갚아야 되는 상황까지 놀려 있는 개인 투자자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같은 선진국은 이거 그 가해자들로부터 직접 배상 받는 것뿐만 아니라 예. 거기서부터 받은 여러 가지 이제 진구한 제재금을 놓고 이거 공적으로도 좀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런 제도들이 나오는 거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주가 조작 사태, 라더견 특히 이제 요 주가 조작 사태 이후로 현행법을 조금 고치자 이런 움직임이 있어요. 주가 조작범 최대 10년간 신규 거래 금지, 과징금 2배, 부당이득 산정 방식 법제화, 내부자 거래 사전 공시 의무화 뭐 이런 거가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거는 실효가 있나요? 어떤 네네 거세요? 당연히 있는데 예. 그 하나하나 통과하는 데도 사실은 굉장히 진통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방금 그 과징금 2배 요것도 우리가 생각할 땐 당연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네. 이것도 진통이 얼마나 많았는지 아세요? 그래서 몇 번 회기에서 물러나고 해서 라더견 사태 때문에 사회적 여론이 가장 드셀 때 그때 겨우 통과된 거예요. 근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반대하는 사람의 논리가 금전적 제재가 과도하다.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 뭐 이런 얘기도 많고요. 심지어는 이때 아니 한 10배 때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네, 심지어는 네. 2배의 그 근거가 뭐하다. 이런 얘기부터 시작해서 사실은 법안 심의에 들어가면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이게 통과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주가 조작으로 얻은 이익에 대해서는 다 몰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건 기본적으로 범죄 수익이잖아요. 네. 범죄 수익은 원래 몰수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저도 그랬으면 좋겠고. 당연한데 이제 전문적으로 들어가 보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부당이득이냐 이거 선정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그 이때 이 과징금 2배를 하려고 검토됐던 여러 가지 시나리오 중에 그런 것도 있었어요. 야 산정이 그렇게 어려우면 그냥 최대 50억으로 해버려. 그게 안 된다는 건 네가 입증해봐. 뭐 이런 다양한 맞는 얘기 아닐까요? 최대치를 올려놓고 그게 안 된다는 거를 가해자가 여기까지는 진짜 거래고 여기까지 네가 입증해봐. 뭐 이런 식의 얘기까지도 논의가 됐었는데 다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 다른 얘기인데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는 현재는 검찰이 무혐의 불기소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김건희 최은순 두 사람의 계좌에는 남들이 주가 조작을 해서 모르겠고 결과적으로 보면 23억 원이 남았잖아요. 만약에 이게 이분들이 만약에 뭐 나중에 뭐 특검을 가든 기소가 돼서 그러면 이게 범죄 수익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럼 이거는 환수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지금은 안 될 텐데 예. 지금 또 검찰이 논리를 살짝 바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수익으로 인해서 부당이득 생긴 게 23억이라고 얘기 안 하고요. 오늘 예. 보니까 기사가 원래 자연 증가분과 범죄에 연루돼서 자기도 모르게 쌓였던 것과 지금 섞여서 분간할 수 없다. 오늘 논리가 또 바뀌었어요. 아 분간할 수 없다. 추산이 어렵다. 네네네. 그렇군요. 근데 어쨌거나 방금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제 핵심적인 논리는 주가 조작에 이용당했을 뿐이고 23억은 어쩌다 보니까 생긴 이득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예. 법적인 얘기는 차치하더라도 검찰이 기소를 안 하고 수사를 안 하니까요. 예. 차치하더라도 도덕적으로라도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예. 내 계좌가 주가 조작에 이용당했는데 눈 떠보니까 23억이 남아있다. 이거는 누군가의 아까 얘기한 수많은 피해자들로부터 사실은 응집된 그분들의 얘기 여기 쌓인 거거든요. 예. 내가 한 게 없잖아요. 적어도 이용당했다면서요. 그러면 적어도 도의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 환수든 뭐든 환수 등록을 해야 되는 게 정상이지. 1임 매매를 1임 했다고 했죠. 그렇죠. 왠지는 모르겠으나 23억 원이 남았죠. 어쨌든. 예. 어쨌거나 네. 범죄 피해를 당했는데 23억은 나에게 귀속된다. 이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예, 도덕적으로라도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라이너 평론가 뭐 하실 말씀 마지막으로. 저는 궁금한 게 이 주가 조작범이 최대 10년간 신규 거래가 금지된다 그러는데 예. 왜 10년일까요? 그럼 평생 못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음주운전을 해서 면허가 취소됐는데 평생 운전을 못하게 해야 됐냐 이건 너무 과잉으로 좀 금지하는 거 아니냐. 예를 들면은 뭐 피선거권도 그렇죠. 5년 정도 있는데 이거를 한 번 걸리면은 뭐 선거법으로 걸리면 평생 출마 못하게 해야 되는 거냐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주가 조작범은 좀 과하게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이건 그러니까 자본주의 시스템을 좀 근본에서 해치는 거라서. 근데 이분들이 본인이 안 하고 또 남 시켜요. 그러면 이제 찾아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찾아냅니다. 그 명태균 씨 같은 경우에도 미래한국연구소라는 거를 본인이 직접 운영한 게 아닌데 왜냐면 거기가 계속 선거법 위반으로 선관위한테 고발을 당하는데 고발에 당하면은 그거를 못하게 여조를 못하게 여론조사를 못하게 돼 있거든요. 추정인데 그래서 본인이 안 하고 이제 지인들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하지만은 본인이 다 업무 지시는 하고 뒤에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뤄질 가능성도 있는 것 같습니다. 참 어쨌든 우리나라가 좀 엄벌에 처해야 된다라는 거는 좀 공감대가 있는 것 같고 저도 누가 내 계좌 좀 거래해서 한 1억만 남겨주면 좋겠다. 나는 1인 매매 했는데 뭐 이 생각을 하긴 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냥 부러워서. 갑자기 돈이 생기는 거잖아요. 네, 갑자기 내 계좌에 1억 정도만 남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너 평론가 박시동 평론가였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